MBC 100번 토론. 오늘 주제의 핵심 단어는 남북 관계네요. 네. 음, 그러면은 무엇을 남이라고 하고 무엇을 북이라고 하죠? 남과 북을 한번 음,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뭘 남이라고 뭘 북이라고 하죠? 뭐는 남북 관계를 보는 거니까요. 38선 아래쪽을 남이라 하고 위쪽을 북이라 합니다. 그리고 도희경 보살님은 뭐든지 다 그 시니피앙, 시니피를 하는 거잖아요. 시니피앙을 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게 CNPA죠.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어도 사주 분석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어때? 남북이 뭐예요? 남이 우리 대한민국, 그 북은 북한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라는 것이 언제 탄생했어요? 남은 그 광복 이후에 어, 어 역사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소련 그 국제 정세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자유민주주의? 네, 그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그 미국의 미국과 이제 소련이 자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한반도에서 하는 과정에서 남한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음, 그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우등생이었던 과거 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 저기 이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착실하죠. 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체결되죠. 그때 탄생한 것이 남과 북이겠죠. 그러겠죠. 1953년 7월 27일 그 역사를 한번 쭉 오늘 한번 남과 북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1945년 해방이 언제죠? 945년 몇월 며칠? 8월 8월 18일. 15일, 8월 15일, 8.15 광복절 그러는데요. 한일 합방이 언제죠? 한일 합, 음, 이제 일본이 한국을 갖다 이제 점령해서 이제 합방이라 하냐, 한일 합방. 그때 1910년이죠. 네, 그래서 햇서로는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죠? 어,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군이라고 지칭되죠. 네. 음.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을 받게 되죠. 미국, 소련,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어, 그 사이에 49년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서. 중국 대륙에서 누구예요? 그 국민당하고
그 공산당이 내전을 하죠. 국민당의 대표가 누구였죠? 공산당은 마오쩌둥이죠. 국민당 장개석. 장개석과 마오쩌둥이 대장이 되어서 국공내전, 국민당이 장개석, 공산당이 마오쩌둥 해서 내전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장개석이가 어, 대만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쫓겨나고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 천하가 되어서 그런 공산혁명을 성공했다. 그래서 레닌이라는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 그걸 성공했고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혁명을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역사가 중국 대륙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국공내정이라고 하죠. 국민당과 공산당. 이것이 1949년 10월에 종결되어서 혁명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내전이 그때 안 끝났다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겠죠. 근데 공산당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되어지니까 뭔가 더 확장되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제 힘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49년 10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 과정에서 좌와 우 세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그 대립이 치열하게 되는 미소 그리고 좌우 세력의 대립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사건이 있을까요?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벌어지죠. 엄청난 광주 민주항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학살이 벌어지잖아요. 좌우 대립, 좌우 대립이. 그래 그것을 이제 그 우파 청년들이 에,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서 막 제압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그 미군의 미군이 뒤를 봐주고 그런 좌파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제주도 4.3 항쟁이죠. 우파의 좌파에 대한 공격들이죠. 그래서 1948년 같은 연도에 10월 2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항쟁을 진압을 하라고 군인들을 제주도로 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우리 동포를 갖다가 총으로 죽이는 일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반항을 하죠. 그것이 여수하고 순천에서 반항을 하죠.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군 지휘 체계에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반항을 해서 여수, 여수하고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되죠. 그게 반란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있는 국민들을 우리 군인들이 총으로 다시 학살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반발이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때 또 진압이 되죠. 근데 그 진압이 되는데, 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산에 숨어들죠. 그들을 우리는 이야기해서 빨치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의 어떤 체계하고 연계가 되면서 빨치산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1948년 12월 12일 날 미군 철수 의결, 미군 철수해라 해서 철수 의결이 유엔에서 결정됩니다. 1950년 1월 12일 날 에치슨 라인이라고 이제 기억하세요? 에치슨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어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요. 무슨 선이냐면요.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한반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해가지고 그 좌파 세력들을 방하겠다고 그런 계획 발표를 하는 거죠.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발표잖아요. 그것을 1950년 6.25가 나기 한 5개월 전 정도에 5, 6개월 전 정도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미 국무부 장관이. 태평양 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19일 날 미 국무부 고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반도 전쟁이 난다라면은 미국이 원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전쟁 시 한국 원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1950년 1월 12일 날 미 국무부 장관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고 전쟁 일어나기 며칠 전에 미 국무부 고문이 한국을 원조한테 약속을 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때요? 이게 같은 해에 1월 달에 한반도를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해 놓고 전쟁 나기 며칠 전에 우리가 참전하겠다라고 한 것이 그 미국의 그 음, 방산업체라고 하죠. 그런 무기 만드는 업체들의 어떤 이익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올남 전쟁, 그냥 계속 뭐 무기를 갖다가 쓰고 있다. 갑자기 전쟁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해고될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유지되려면 전쟁이 국지전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 그 방산업체들의 그런 입김이 들어가서 아니 그래 가설을 세운다라면 에치스 라인을 발표를 뭐를 해놓고 그 라인을 발표하는 그 시점 전에가 국공대전이 끝나고 중국들의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돼서 세력이 강한지도 알잖아.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해놨으면 몇 달 있다가 그냥 아예 냅둬 버리든지.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다시 온주하겠다 약속해놓고 전쟁을 벌여놓고 한국의 폭탄 피로 물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온조했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또 저기 뭐라 그래요? 그것을 조종하는 걸 뭐라고 하죠? 심리 조종하는 가스라이, 거죠? 어? 가스라이팅이요.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잖아요. 막 초콜릿도 주고 막 피로 막 물르게 만들어 놓고 초콜릿 몇 개 주고 이제 미국에 감사한 나라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외세 때문에 한반도가 피로 물들고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그런 사건이고 만약 그들이 정말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통일시켜 줘야지. 절대 안 되잖아, 절대. 국지전 일으키고 긴장 강화하고 정치에 이용하고 이 부분이 1950년 1월 2일 에치슨 라인 발표되고 6월 19일 날 전쟁 시 한국 원조를 약속하는 이것 자체가 정말 잔인한 양아치짓 같아. 음. 1950년 9월 15일 날, 9월 15일 날 이제 남침이 되어서 계속 밀리죠. 밀리는데 에,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25일 날 다시 북이 밀리니까 중공군 개입을 합니다. 다섯 번째, 1951년 6월 23일 소련 유엔 대사 말리크라는 사람이 한반도 휴전을 제기하죠. 휴전 제기하기 이전에 미소의 수뇌부들이 다 협의를 마치지 않겠어요. 이제 충분히 당신네들하고 우리하고 나눠 먹고 이제 한반도를 갈라놓자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 한반도 비참하죠. 지금 이 상황이 몽골군에게 점령당해서 뭐 살았던 뭐 그 시절과 앞으로 본다라면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김정은이가 만나서 만약 외세가 없었다라면 그때 합할 수도 있었을 거야. 음.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표정 보면은 김정은이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고 문재인 씨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문재인 씨가 할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또 삐져버렸잖아. 저런 뭐 소대를 했던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켰겠어.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 보더라도 참 눈물 나는 역사 아니에요. 음. 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는 어디를 분계선으로 남과 북이 된 거예요? 휴전선이라고 하죠. 휴전선을 이제 38도 약 거기에서 휴전선을
그 하고 해안에서는 해안에서 분계선을 뭐라고 하죠? 응? 북방 한계선? 예, NLL이라고 하죠? NLL이라고 하죠? 적어놓고. 예, 북방 한계선 그러는데, 서해 북방 한계선, 동해 북방 한계선 그러는데, 동해 북방 한계선은 딱 그 지점에서 딱 반듯하게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이 없는데, 서해안은 어떤 해안선이 복잡하잖아요. 예, 거기서 분쟁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해안 북방 한계선, 동해안 북방 한계선이 있답니다. 그리고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 위로 2km, 밑으로 2km 그 기간을 공간을 우리가 DMZ 비무장지대라고 한다 하죠. 음. 영어도 제가 말하고는 싶지만 그 발음이 뭐 썩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오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 DMZ 그리고 북방 한계선 NLL 뭐 이거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안에서 서해안 북방 한계선에 맞닿은 섬이 연평도와 백령도라는 정도 좀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전 협정이 되어서 우리 방금 이야기한 남과 북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주제를 극한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 여야 해법 볼 때 남북 관계가 주요 요점인데 남과 북이라는 단어를 이 정도는 좀 봐야지 남과 북의 탄생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본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음. 네. 이게 땅덩어리 나눠진 것이 시니피 앙이라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해방에서부터 미소 양으로 분할 점령부터 해가지고 되어진 것들이 그것의 시니피 에잖아요. 시니피 앙과 시니피 에를 보았을 때 그 지식을 안다라는 말을 하겠잖아요. 음. 자, 그렇게 난 다음에 북쪽에서는 그때 당시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김일성. 그 다음에가 리액션 안 하기로 했어요. 정은, 아, 정일, 정일. 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죠. 음, 남에서는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던 음, 이승만. 그리고 뭐 중간에 윤보섬 최기화 같은 분도 있었지만 장기 집권한 분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어, 박정희 대통령이 5대에서 9대까지 많이 됐죠.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11대, 12대 대통령 하죠. 그 다음에 노태우 이때 이제 6.29 선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선제로 바뀌어서 이제 5년 단임제로 되어서 13대 대통령. 그래 쭉 대통령이 있다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몇 대? 20대. 극한으로 제한 남북관 이하의 해법이 남북이라는 개념 좀 정리해 봤죠? 네. 음. 이렇게 그 제목만 분석해 보면 본문은 쉽게 나가잖아요, 이제. 그러겠죠? 자,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성제. 자, 고성제는 뭐죠? 2024년
1월 1월 5일 그 음, 연평도 인근의 해안포 사격을 계기로 네. 그렇죠. 음, 연편도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강행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지금 극한을 치닫는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범주를 좀 더 넓게 가져볼까요? 지금 현상 그런데 주의 자체가 지금 극한을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니까 그 과정을 좀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북한 핵실험. 1차 언제예요? 2006년입니다. 2006년. 2차 2009년. 3차 2013년. 4차 2016년 1월 달. 5차 2016년 9월 달. 6차 2017년 9월 달입니다. 보면 2006년 1차와 2차 사이는 한 3년 되죠? 네, 2차에서 3차도 한 3년, 한 4년 되죠? 2009년에서 2013년이니까. 네, 근데 이제 3차과 4차 사이도 한 3년 되죠? 네, 근데 4차, 5차가 8개월 차이죠. 그죠? 4차, 5차 차이가. 그다음에 5차하고 6차 차이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차 때부터 급박했죠.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계속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 전에 뭐 3, 4년인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술력이 거의 완성돼 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아주 급박한 상태죠. 핵실험 이렇게 계속하는 상태가 급박한 상태죠. 근데 이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취임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핵도 또 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입장에서는 16년도부터 핵을 이렇게 잘 쏘니까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갖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평화 뭐 메시지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부가 또 힘을 써서 2018년 9월 19일 무슨 일 있죠? 9.19 군사합의 합의를 해가지고 많은 평화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으로 치닫는 그 상황을 어쨌든 18년 9.19 군사합의로 많은 평화 메시지들을 받았죠. 근데 세 번째, 잘 가고 있다가 2019년에 무슨 일이냐면은 하노이가 베트남이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기로 했죠. 근데 트럼프 아저씨가 쇼를 냈죠.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나줘 버렸잖아. 참 재밌는 아저씨야.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 결렬이 됐죠. 회담 결렬. 그래가지고 막 거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소대가리가 저기 이제 막 수위가 높아졌잖아. 이제 막 지키지 않으니까. 예, 19년도부터
냉랭해졌죠. 그다음 네 번째, 그리고 나서 2000, 악화가 되어서 2023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북한에서 뭐라고 해요? 9.19 군, 군사합의 파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24년 1월, 이번 달이죠. 해안포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하고 우리 측에서는 한국 측에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적대 행위 중지구역 효력 상실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스님, 근데 그 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때 음, 제 기억에는 그 트럼프랑 김정은이 음, 만나서 되게 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있었, 이야기하다가 네, 음,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안 만나줬다라는 건 그 협상 결렬음이 그러니까 아닌가. 거기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좀 더 진전하려고 어떤 제스 취하다가 약속 장소를 아예 안 나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우두커니 김정은이가 그 음, 기다리는 그런 음,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이제 제 이야기는 그때 뭐 만나긴 만나는데 뭐 한 번만 두번 만나고 그럴 텐데 이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정상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김정은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가버렸어. 뭐 거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음. 기억이 맞나요? 잘 기억이 안 그랬던 것 나네요. 같아요. 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결별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대국들의 의지로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오늘 주제가 극한시한 남북 관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극한 치닫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집성제. 집성제에서 첫 번째 구조. 해안포 사격의 구조를 국회의원들이 뭐라고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일단 야당에서는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 대북 정책의 실패 음. 원인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해안포 사격의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외교의 실패가 조건이다. 그런 말도 하죠. 어, 어, 조금 그 거시적으로 본다라면, 거시로 본다라면은, 그, 뭔가를 그 액션을 그 비싼 폭탄을 던질 때는 뭔가, 뭐 얻을 게 있겠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쌍으로 다 이익을 얻으려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는 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 5일 날이죠. 그 말 어떤 국회의원이 언급하죠? 미 대선 2024년 11월 5일 날 47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북한이 폭탄을 쏘면 미국 정치인 중에서 또 표가 떨어지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긴장 관계가 되어지면 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손해본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효과를 얻잖아요. 그런 손해를 볼 때 더 얻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4월 달에 우리 총선 있잖아요. 거기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표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정권을 바뀌는데 자기들도 하나의 패를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조건 아닐까? 일단 조건 본다라면 해안포 사경의 조건이 비싼 폭탄 그냥 버리는 없고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남북 관계에서 뭐가 잘하고 잘못했고는 사실 큰 작용이 없다. 그 북한이 큰 나라들과의 관계가 큰 그림이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정말 작은 그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남과 북이 뭔가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에, 그냥 과대망상일 수도 있죠. 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그 큰 국가들 간에 중국, 러시아, 미국 뭐 그런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에,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전략이겠죠. 그것이 가장 크지. 우리 한국과 북한과의 그 관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착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잘 하려고 했어도 안 되잖아.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힘이 약하면 주체적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확인한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게 항상 쏠 때는 이게 있죠. 내부 결속. 내부 결속의 의미가 항상 있잖아요. 뭔가 폭탄을 쏠 때는 북한 내의 정권의 내부 결속을 하는 것과 외부를 협박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조건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폭탄을 쏜 중요한 구조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가래로 본다라면, 요게가 뭐죠? 이 폭탄을 쏜 그 집단의 요게가 뭐죠? 체제 안정이죠? 체제 안정과 유지죠. 그렇죠? 아무리 복잡한 걸 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안전하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크죠. 나 앞에 안 다치고 싶다. 유해. 국제관계 주도권 잡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도권 잡아서 이익 얻으려고 해. 무유해는 주도권 상실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싫죠. 이 정도가 집성제 될 것 같죠? 네. 자, 세 번째, 멸성제. 멸성제는 평화 통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일 수도 있고, 두 체제 안정적으로 그냥 같이 병리해서 살 수 있죠. 아니? 요즘에는 평화 통일 바라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 통일에 따른 부담 때문에, 거의 굳이 통일을, 이 시점에서 굳이 통일을, 나라도 어려운데, 통일 바라는 사람은 이제 요즘 많지 않아요, 이제. 단기약하기 안전하고 두 체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통일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화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 번뇌나 통일하지. 자, 네 번째, 도성제. 항상 하는 이야기죠. 사회 구성원, 교육. 두 번째, 구조개혁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윤 대통령을 이렇게 인지치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인지치레가 돼서 행동을 바꾸면 좋겠다? 에, 진영 논리로 국가를 경영하면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비판하죠. 진영 논리로 가져가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지치레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되겠다,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변 국가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영 논리를 하지 말고 주변 국가를 관리. 뭐 적과 아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영리하게 주변국을 관리를 해서 등거리 외교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죠. 이렇게 인지치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그러게 도성제가 결국에는 팔정도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 바르게 말하 행동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윤 대통령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긴장이 되는 것이 북한 핵실험인데 4차, 5차, 6차가 이렇게 밀밀하게 되어진 걸 보니까 진짜 긴장이 됐었겠다라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급박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게 하트를 쏴서 그렇게 9.19 군사 합의를 이끌어내고 많이 줬겠죠. 뭔가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또 그걸 또 저기 그 비리라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비리라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전쟁이 안 났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비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국민의힘도 참, 아,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비리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이제 자식들의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좀 불법을 저지르니까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삿대질하는 꼭 그런 꼴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단둘이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거죠.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도 뭐 우리 남한하고 대화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행위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런 게 명확하죠. 손잡는 것도 그렇고 뭐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어, 미국하고 딜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또 만들려고 하는 어, 그런 구도다. 외교라는 게 참 섬세한 상황 판단과 지혜가 없이는 이거 진짜 어렵겠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하는 모습은 그냥 미국이랑 일본 쪽에 넘어와서 손잡고 우리 편이니까 쟤네랑 놀지 말자. 약간 그냥 정말 진영 논리, 아니, 진영 그냥 논리로. 너무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언제든지 뭐 그 나라 대 나라의 그런 사이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우린 친구니까 하고 이쪽에만 와 있는 그런 게 좀 참 지도자로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 중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수준보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비슷하니까 이런 지도자가 지금, 이게 거의 뭔 이야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유치한 견해를 처세한다라고 비판하지만 지도자로서 부족하다는 것이지 우리 네, 일상을 본다라면 이 정도의 인식 체계와 이 정도의 처세가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지금 막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하는 스님 저도 이 진영 논리로 살고 있는 측면이 많죠. 내 진영, 신랑 진영. 대화 타협보다는 상대방 진영.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판한 걸 본다라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적과 아군이 아니고 정말 대화 타협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성숙 대통령이지 그래야 성숙한 아내가 되겠잖아요. 무조건 틀렸어 마이스 그것이 아니고 상황을 잘 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를 보는데 윤 대통령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 자리를 가면 윤 대통령만큼도 못해. 진영 논리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 역할 수행할 그릇도 안 된다고. 음, 이게 팩트인데 여기서 볼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걸 보고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다잡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과 나 혼자 수행하더라도 이렇게 유치뽕짝 진영 논리로 네 거 내 거 따져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지혜가 있던 사람이 할 것인가 같다. 윗바산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윤 대통령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윤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윤보살. 어? 네, 왜?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우리 수준이 윤 대통령만도 못해요. 우리 지금 진영 논리로 살고 있지 않나요? 잘 일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윤 대통령 보니 가슴이 아픈 것이 우리는 더 그러거든. 진영 논리로. 근데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삶이 살 수 없다라고 많은 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음, 물론 그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진영 논리 또 살 거야. 하지만은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인드풀 명상에 수행자는 그러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해탈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비춰보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반성했어요. 비판만 했어요.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애리게 반성하거든. 나한테도 똑같은 것. 나는 더 못한 습기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어떻게 성격을 갖다가 개선할까. 그 가슴 아픈 일이거든.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더 하열한 사람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는 것이지 정말 윤 대통령 수준 낮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나한테 대통령 시켜봐. 얼마나 기판 만들겠어. 나라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저는 이건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되면 뭐를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음, 지금 북한이란 나라가 핵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도,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핵화되면 어떻게 한다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이라는 나라 살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군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없다면, 과연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그냥 뒀을까요? 그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라가, 무슨 면으로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으로는 봤을 때, 서로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북한하고의 약간의 이렇게 견제력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되지 않을까. 남한에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거는 갈수록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북한이란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남한이라는 우리나라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또 갈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순이 아마도 북핵을 만들고 북핵을 세계에서 인정하게 되면, 언제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협상 모드로 전환할 것이다. 왜?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그때부터서는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유국으로 이제 갖고 그걸 위주로 협상 모드로 가서 이제 평화를 가지 계속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거기 그 시나리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안전을 보장받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지금 목표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에, 협상으로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될 거다는 그 국회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흐름인데요. 흐름을 거슬 수는 없어요. 이제 그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음, 거기에 맞춰서 또 그 구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 속에서 마인드 불명상에는 사회 구성원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